글쎄 뭐 이게 뭐 너무 큰 기대는 또 큰 실망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나 다만 조금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조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이게 한 것은 분명하다 저도 이렇게 보는데요.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아시는 것처럼 볼턴 보좌관은 과거 부시 정부 때부터 굉장히 네오콘의 상징적 인물이고 대북 강경책 또 이란을 비롯한 소위 그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그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도 그 볼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거부감을 표시했었고. 아니 지난번 하노이 노딜 할 때 그 주역이었다면서요. 그 그렇죠. 함께는. 예. 원래 그 하노이 회담장에 들어갈 인물이 아니었는데 들어간 거죠. 원래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비건 대표가 주도하는 거고 이 안보보좌관인 볼턴이 그 판을 주도한 게 아닌데 돌연 그 자리에 갑자기 그 배석하게 되면서 그 판을 전체적으로 어지럽게 하면서 돌연 갑자기 그 이 빅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괄 타결을 제안하면서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그 선제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요. 특히 그 볼턴의 가장 그 이 발언 중에서 주장 중에서 북한이 거부감을 가졌던 게 바로 리비아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비아 방식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그 갖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근데 사실 리비아가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쟁을 치렀고 리비아에는 그게 없었지만 결국은 가다피가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리비아 방식이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선제적인 아무런 조건 없는 선제적인 비핵화, 그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무장 해제고 그 결과 체제가 흔들리고 특히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비아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 볼턴이 리비아 방식을 고수했던 아주 상징적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볼턴의 퇴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을 잘못됐다, 리비아 방식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상당히 양국 간 대화에 긍정적 환경이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회담이 뭐 유럽 쪽에서 곧 열리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아마 9월 이 유엔 뉴욕을 주변으로 한 외교 무대가 그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10월 중에서 뭐 빠르면 10월 중순, 늦으면 10월 하순경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그 북미 간 트랙이 있고 하나는 남북 간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물꼬는 북미 간에 먼저 아마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하노이 회담으로 갈 때는 남북 회담이 먼저 열렸죠.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그 다음에 이 4.27 판문점 회담이 6월 그 12일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면 이번의 방식은 북미 간의 뭔가 접촉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남북 간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 수순을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남북 관계가 항상 때로는 남북 대화가 먼저 가고 때로는 북미 대화가 먼저 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미국 측에서 약간 부정적 의견이 강했습니다. 저는 볼턴의 퇴장이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의 어떤 그 공간을 좀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볼턴 같은 경우는 제재를 훨씬 강조했죠. 제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걸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전선이 약화되거나 또는 좀 뭐라 그럴까 예외 조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볼턴이. 근데 볼턴의 퇴장 이후 일괄 타결, 그러니까 이렇게 일괄 타결 방식에서 이제 이 스텝 바이 스텝 그다음에 이 상응 조치로 넘어가는데 그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또는 그 기타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업이 중간에 어떤 상응 조치, 그 북한의 비핵화나 또는 그의 비핵화 조치 또 그에 상하는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적절한 보상으로서 그 패키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때 왜 그게 깨졌는지.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도 사실은 영변만 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북한이나 다른 모든 나라의 생각은 비슷했어요. 뭐냐면 영변만이 아니라 영변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영변의 핵시설은 그 평가마다 다르지만 해커 박사 같은 경우 우리가 제일 유명한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가장 이제 북핵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로 보고 있고 아주 보수적이라고 해도
최소 40% 이상, 50% 내외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그 무역 비핵화 조치를 한다는 건 상당히 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그때 노딜을 해버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지연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선제적 비핵화, 그다음에 일괄 타결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북한이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요청해왔던 그 행동 대 행동, 그다음에 단계적 그 상응 조치에 간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걸맞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체제 안전 조치, 또 하나는 그 경제 개발 또는 협력 지원 조치. 이 두 가지가 그 어떤 때는 경제 개발 조치가 앞설 수 있고 어떤 때는 체제 보장과 관련된 조치가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다소 그 하향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고요. 뭐 물론 과거 70-80%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그 완전히 신뢰를 거뒀다고 보진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일말의 기대감은 갖고 있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으셔서 지금부터 저희가 정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뭐 촉발된 거는 조국 장관 이제 임명 문제로 촉발됐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 개혁의 가시적 성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그동안은 그 일반 서민들,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불만 또는 어떤 그분에 대한 그 아쉬움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훨씬 더 공정해지고 투명해지고 공평해졌다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그 국민들의 커다란 어떤 그 논란거리 자체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즉슨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을 하고 나섰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여전히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그 평등의 문제 또는 이 정의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글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나한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고 저희들에 대해서 생각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러한 가시적 성과를 어떻게 국민들께 보여드릴 거고 체감할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역시 결정적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요. 다소 뭐 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최근에 대외적 변수가 너무 나빴습니다. 사실 국내 변수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대외 변수 상황이 매우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대외 무역 의존도가 30%가 채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70% 후반, 80% 가까이 대외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상 그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가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미중 무역 갈등으로 통상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충격이 오는데 그러한 충격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그 경제 성장률도 좀 하락했고 당초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 국민 소득 수준도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정책의 문제는 조금 더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요, 혁신 성장이 도리어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과의 문제는 그런 일이 없는 게 물론 좋겠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대일 의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 구조가 이 분업 구조가 너무 잘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그 자본재나 설비나 부품, 장비 등을 도입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진, 굉장히 이 비용도 낮추고 이 외국에서 그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일 간의 분업 협력 체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을 사실 일본이 먼저 건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컨 원치 않든 간에 국산화율을 높여야 되고 대체 산업지나 대체 수입지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계속 지속되었는데 대의로전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경제가 좋아질수록 일본에 대한 무역 흑자가 커집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대일 의존, 경제 의존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뭐랄까 어떤 돌발 상황, 꼭 이번 같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무슨 자연재해, 대규모 지진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산업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받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나름 경쟁력이 있지만 대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산업들,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기초 산업 부분은 매우 취약한 경쟁력이 취약하고 이것은 중소기업들의 그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내 내수 기반, 그다음에 국내 중소산업기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왔다. 위기지만 기회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도리어 혁신 성장의 또 다른 축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얘기로 제가 우리 에칭가스 같은 경우 벌써 국산화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내 기술이 개발되고 국내에서 그러면 국내 기술이 개발되고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긍정적인 산업 구조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 성장은 그러한 부분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미래에 다가오는 산업 부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좀 아마 정부 측에서 관심 있는 게 빅데이터 쪽과 AI 분야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거고 나름 이 분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이 시점에서 R&D 분야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이고 그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이 시장 참여하는 소비 주체들이 이 잘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혁신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오래된 변화가 우리가 뭐 꼭 변증법 얘기하지 않아도 양이 일정한 변화의 양이 축적될 때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정동 지금 이제 청와대 입성을 하셨지만 서울대 교수가 썼던 우리의 축적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서적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을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축적을 바탕으로 어느 순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혁신 성장에 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경제가 참 재밌죠.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쁜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니거든요.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 단위로 경제 성장률이 한 1%씩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도 이미 성장의 시대가 끝났고요. 그러니까 2008년 이 굉장히 큰 변화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위기 이후에 사실은 성장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뉴노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새로운 정상. 과거의 정상적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무역도 계속 확장되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과거의 일반적인 성장의 정상적인 모형이었다면 소위 뉴노멀 새로운 정상이라고 하는 건 그게 정상이 아닌데 이미 그게 이 보편화된 거죠. 그 현상이 뭐냐면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저성장에 그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요. 더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물가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대무역도 축소되는 일종에서 축소 경제란 말까지 우리가 경제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한 축소 경제 시대 또는 뉴노멀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오래된 이미 2000년대 2010년 전후에서부터 국제사회에서 대두됐던 거고 많은 나라가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률 2% 중후반 한 3%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그 비정상이 아니라 그거를 방어해내는 게 매우 어쩌면 우리로서는 중요한. 그러니까 더 이상 방어의 그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게 그걸 견뎌내는 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우리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장적 재정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입한 건데 기업 우리가 흔히 경제 3주체가 국가,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 기업, 소비자 이렇게 봤을 때 기업은 더 이상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축소 경제 시대니까 기업은 투자할 생각이 없는 거죠. 돈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기업 내에 상당히 많은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투자를 뭐 천조다. 예, 근데 쉽게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1조 원을 투입하면 거기에 몇 퍼센트 소위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구조라면 그런 구조가 정확히 보이지 않으니까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계는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지난 전 세계적으로 5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가 중산층의 시대 또 성장의 시대였다면 그때 소득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임금 소득이. 그러니까 실제 실질 성장률에 비해서 임금 소득이 상회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소위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였죠 그 당시에. 그러나 70년대 중후반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은 임금 소득보다는 이 자본 소득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보다는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줄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소득은 늘지만 상대적 소득은 사실상 줄어드는 시대가 됐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도 본격화된 건 IMF 경제 위기 1998년 이후에 본격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그다음에 소위 상위 10%의 저 소득은 크게 증가한 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재정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재정 부채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안 돼. 지금 40%가 채 안 되죠. 지금 한 40% 후반대, 38%, 39%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선진국 같은 경우가 평균 한 80% 가까이 돼 있거든요. OECD 국가들 내에서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00%가 넘어가고 250% 가까이 되고 미국도 100%가 훨씬 넘고 뭐 괜찮은 나라들이 보통 80% 선을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서 수요를 좀 창출해서 수요가 만들어지면 수요라는 건 사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가게가 지금 소득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재정 사이드를 통해서 정부가 뭔가 수요를 만들어주면 기업들은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소득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재정을 통해서 만들자는 것이 확장적 재정 운영의 기본 모델입니다. 이게 국가 재정이 어떤 경제의 어떤 활력소의 마중물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기업 투자도 끌어내고 뭐 이런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그게 지금 많은 OECD 국가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OECD에서도 IMF나 OECD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럴 시기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의 우리 경제로서는 국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재정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볼 거냐 이 판단인데 정부의 역할을 사회주의라고 보는 건 다른 거죠.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우리나라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자율성을 얼마큼 인정하느냐 하는데 한국 경제가 만약에 시장의 자율성이 없다면 우리가 WTO에 가입국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다소 보수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작은 정부일수록 좋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저는 그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역사나 미국의 이 OECD 국가들 역사를 보면 정부 역할이 어느 시점에서는 늘어나고 네. 어느 시점에 줄어들고 그런 거는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 대내 환경에 따라서 당시 경제 주체들이 고민하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그거를 사회주의다, 뭐 좌파다 이렇게 이 그 재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낡은 프레임이죠. 예.